인문학연구원 강연 집필 사업 8번째 발표입니다. 간단히 오늘 강사님 소개해드리고 강연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묘하네요. 그래서 톡으로 지금 눈이 왔냐 또 눈이 오는 거냐. 근데 어쩌면 저희만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고지대라서 여기만 눈이 오고, 예전에 그 아주 오래된 교수님 중에 그 기말 페이퍼를 첫눈이 오기 전까지 내라고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이런 날씨가 조교들이 제일 힘든 날씨입니다. 이런 날씨에 조교들이 계속 전화를 받습니다. 이것이 첫눈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첫눈이 내리는 날 우리 서울대학교 철학과 나오시고 일리노이 대학 시카고 스쿨이죠? 예, 거기서 유학하시고 근대 철학, 라이프니츠 공부하신 우리 김준영 선생님, 현재 지금 철학과의 강사로 계시고요. 근대 철학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21년에 돌아오셔서 인문학 펠로우를 맡아서 벌써 지금 2년 정도 기간으로 인문대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계시고 또 강의도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마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호기심을 가질 만한 주제라서 저도 개인적으로 매우 기대가 되는데, 서양 근대 흑인 철학자 안톤 아모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를, 그리고 그 사람의 철학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김준영 교수님한테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소개받은 김준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주로 서양 근대 철학, 그 중에서도 라이프니츠 철학을 위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도 안톤 아모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서 이렇게 강연을 하게 돼서 좀 떨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그 안톤 아모라는 철학자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안톤 아모라는 이름조차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을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아마 들어보셨다면은 최근에 독일의 베를린의 밑에 지구에 있는, 원래는 모렌슈트라세라는 이름의 거리가 있었는데, 이게 무어인의 거리, 무어인으로 보통 흑인을 지칭하는데, 그런 이름이었는데 그게 인종차별적이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거를 안톤 빌헬름 아모 거리로 이름을 바꾸겠다라는 일이 있고, 도로명을 변경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그게 국내 언론에도 소개가 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은 안톤 빌헬름 아모로는 18세기에 독일 지역에서 최초로 근대 유럽 대학에서 최초로 학위를 받고 철학자로 활동을 한 그런 최초의 흑인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좀 상징적인 인물이라서 그의 삶에 대해서는 좀 연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됐었는데, 그의 철학 체계에 대한 관심은 최근에 와서야 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대부분의 분들이 안톤 아모가 매우 생소하실 테니까 저희 이번 발표에서는 주로 안톤 아모의 삶과 철학을 소개하는 위주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톤 빌헬름 아모의 생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안톤 아모의 가장 특징적인 철학적 주장인 인간 마음의 불수동성 논제와 그 논증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최근에 몇몇 안톤 아모 연구자들에게 논쟁적인 주제인 안톤 아모를 예정 조합론자로 볼 것인지 혹은 기의 원인 이론론자로 볼 것인지, 그럼 최근 2차 문헌에서의 논쟁까지 소개를 하는 것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톤 아모의 생애부터 얘기를 하면은, 일단 저희가 여기서 생애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는 지금 스테픈 맨이랑 저스틴 스미스가 쓴 이 책의 1장, 그리고 드와이트 루이스 주니어 박사가 박사 논문으로 쓴 그 박사 논문의 1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일단 연대기를 쭉 보면요, 1700년이나 혹은 1703년 경에 안톤 아모는 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지금 가나 지방의 악심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1707년 정도에는 이 독일 쪽의 볼펜비텔에 안톤 홀리 공장의 궁정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 안토놀리 공작의 후원을 통해서 이렇게 안토나무가 이렇게 철학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1714년에는 안토놀리 공작이 사망을 하고, 그래도 안토놀리 공작이 사망을 한 이후에도 그 자녀들이 계속 안토나무를 후원을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후원 하에 안토나무가 1727년에는 할레 대학에 입학을 해서 29년에는 법학 디스퓨테이션, 유럽에서 무어인들의 권리에 대하여라는 것을 디펜스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모종의 이후로 1730년에는 할레 대학에서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34년에 그의 철학 디서테이션 인간 마음의 불수동성에 관하여를 발표를 하고요. 이거를 발표를 해서 철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그리고 같은 해에 그 요한네스 마이너라는 사람의 디스퓨테이션 인간 마음 또는 살아있는 유기적 몸에 속하는 것들에 대한 판명한 관념에 대하여라는 디펜스를 지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여러 정황상 이 디스퓨테이션은 마이너가 아니라 아모가 썼다라고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1735년에는 그 안톤 울리 공작의 아들인 루돌프 공작, 안톤 울리의 셋째 아들이자 마지막 후원자인데요. 35년에는 이 마지막 후원자가 이렇게 사망을 함으로써 이제 안토나무는 약간 후원자를 잃게 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고요. 그래서 38년에 그의 책 냉철하고 정확하게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기술에 대한 논고를 출판하고, 39년에는 예나 대학에서 강사로 활동을 하다가 46년경에는 다시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에서 다시 아프리카 악심 지방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7년경에는 다시 악심으로 돌아가서 은둔 생활을 하다가 53년경에는 사망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가나 쪽에 제가 별표 짧게 찍어놓은 거 있거든요. 거기가 악심 지방이고요. 저 베를린 근처를 보시면은 저기가 별펜뷰텔 궁정이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까지 이렇게 가게 된 거죠. 먼 길을 가게 된 사람인데, 하나하나 조금씩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말씀드렸듯이 안톤 아모는 그 1700년에서 1703년경에 현재 가나의 악심 지역에서 출생했다고 알려져 있고, 서인도 회사를 통해서 암스테르담에 가게 되어서 그 이후에 안톤 울리 공작의 궁정으로 보내지고, 1708년에는 안톤 울리 공작의 후원하에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질문을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어쩌다가 안모가 이렇게 유럽에 오게 되었냐라는 게 가장 최초로 들 수 있는 질문인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설은 뭐 노예로서 끌려왔다가 그 노예로서 활동을 하다가 그 안톤 울리 공작의 어떤 자비로운 그런 행위로 뭐 공부를 하게 되었다는 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왜냐면 아모가 자신의 성도 기억을 하고 있었고 나중에 다시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그럼 고향을 알고 있었다는 건데,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그 안톤 아모의 부모의 동의하에 어떤 뭐 교육을 받던지 어떤 그런 동의하에 그 유럽에 가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뭐가 맞는지는 사실은 그렇게 분명히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궁정에 가서 결국 궁정 시종으로서 이렇게 봉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거든요. 안톤 울리 그 궁정에서. 그러면은 이 근대 유럽에서 이런 아프리카계 흑인 궁정 시종들의 처우는 어떠했는가 또 당연히 궁금한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보통의 학자들은 이러한 그 아프리카의 궁정 시종들이 이른바 그 공작들이 혹은 귀족들이 자신의 세를 과시하기 위한 어떤 이국적인 장식물로서 그런 흑인들을 흑인 시종으로 쓰곤 했다고는 합니다. 그런 것을 따졌을 때 어떤 체계적인 억압과 차별의 장소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 안톤 아모의 전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세한 연구를 하신 모니카 폴라라는 학자 같은 경우에는 좀
좀 낙관적인 좀 의견을 갖고 계셨는데 19세기 말 이전까지는 뭐 독일 사회에서 아프리카인에 대한 차별이 그다지 없었다라는 그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뭐 이렇게까지 낙관적이는 않겠지만 그래도 안톤 아무가 어쨌든 석사 학위를 받고 철학자로 활동을 했다는 걸 보면은 어쨌든 그 사회적인 아프리카인들이 사회적 지위가 상승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그 구절은 안톤 울리 공작이 직접 쓴 건데요. 그 안톤 울리 공작 같은 경우에는 그 이 구절을 통해서 당대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인 혹은 흑인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를 좀 잘 알 수가 있는데, 아프리카인들이 이 신체적 결점은 가지고 있었지만 어쨌든 정신적인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예컨대 데카르트 철학을 생각을 해보면은 인간에게 좀 더 본질적인 것은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흑인들도 정신적인 순수성을 가진 존재로서 사회적 지위 상승의 그 가능성이 아예 닫혀 있다고 보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 아브람 페드로비치 간니발이라는 그 표트르 대제 시대에 그 표트르 대제 밑에서 군인 및 군사 기술자로 활동을 했던 흑인인데요. 이 사람은 또 대문호인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외증조부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는 표트르 대제 궁정에는 노예로 들어갔다가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굉장히 높은 사회적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이죠. 그리고 이 표트르 대제와 그 안톤 울리 가문과는 어느 정도 친분 관계가 있어서 그 뭐 암호하고 이 사람하고도 어떤 연결고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래서 아예 그런 가능성이 없었던 거는 아니지만 뭐 그래도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하잖아요, 여전히. 그러면은 암호가 어떻게 이렇게 대학 교육을 받고 철학자로 살아갈 수 있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그 유럽에서 안톤 울리 공작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후원을 해준다고 했고 하고, 또 흑인 뭐 아프리칸인이더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세례를 받고 같은 기독교인이면은 이제 뭐 디스어드밴티지가 충분히 그 극복을 하고도 남았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역시 이것만으로 뭐 충분 조건이 되기는 않겠죠. 예컨대 당시 그 안톤 아모 말고도 안톤 울리 공장 밑에서 일을 하던 다른 흑인 하인도 있었는데, 이분도 자기는 이렇게 세례도 받았고 자기도 어때 신학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안톤 울리 공작한테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 안톤 아모 이전에. 근데 이 경우에는 안톤 울리 공작이 너 그냥 하지 말래야 좀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안톤 아모의 경우에는 좀 안톤 울리 공작 본인이 철학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식으로 독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그 차이가 난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안톤 울리 공작이 봤을 때 뭐 안톤 아모가 좀 더 학문적인 재능이 있었다고 받고 뭐 그 밖에 다른 이유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안톤 울리 공작과 그 아들들의 후원을 통해서 1727년에는 할레 대학에 등록을 하고, 여기를 보시면 안톤 빌렐름 아모 이디오피엄 from 악시민 가나 아프리카라고 되어 있는데, 이디오피아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디오피아인이라는 표현도 무어인처럼과 마찬가지로 당대 흑인들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29년에 그의 법학 디스퓨테이션 유럽에서 무어인들의 권리에 대하여를 디펜스를 하는데, 여기서 이 디스퓨테이션의 주장은 로마법과 역사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유럽에서 세례받은 무어인들이 다른 백인 유럽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주장을 하는 디스퓨테이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디스퓨테이션은 어떤 그 기록물로는 남아있지 않은데 뭐 소실이 됐거나 아니면은 아예 디스퓨테이션 자체가 글로 쓰여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730년대에는 할레 대학에서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옮기는데 그 왜 옮겼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 역사적 사실을 좀 따져보면은 1727년경부터 원래는 유명한 근대 철학자 중에 하나 라이프니츠의 제작격인 크리스찬 볼프가 원래는 할레 대학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할레 대학에서 크리스찬 볼프의 영향력이 커서 그 이른바 볼프주의자들이 할레 대학에 많이 있었는데 사실 볼프주의자들과 반볼프주의자들 간의 어떤 갈등이 있었다고 해요. 할레 대학에서. 그래서 크리스찬 볼프랑 다른 볼프주의자들이 할레 대학에서 추방을 쫓겨나서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토나모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볼프주의자 중에 한 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안토나모도 자기한테 좀 더 친근한 볼프주의자들이 많이 있는 어떤 그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옮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비텐베르크 대학이랑 할레 대학은 그 오랜 라이벌 관계였는데요. 지금은 두 대학이 합쳐가지고 마르틴 루터 할레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붙은 이유는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에서 교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비텐베르크 대학에 옮긴 후에 34년에 그의 디저테이션, 철학 디저테이션, 인간 마음의 불수동성에 관하여를 디펜스를 했고요. 이 디저테이션의 주된 주장은 감각과 감각기관이 마음이 아니라 몸에 속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년 5월에는 요한네스 마이너라는 사람의 디스피테이션을 지도를 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많은 학자들이 정황상 이 디스피테이션을 아모가 적상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의 저작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게 디저테이션이 뭐고 디스피테이션이 뭐고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는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현재에서 디저테이션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우리는 박사학위 논문을 생각을 하고 현대의 디저테이션은 대학 소속의 학생이 쓰고 보통은 책 한 권 분량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위 취득, 주로 박사학위 취득을 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글이잖아요. 근데 아모 시대의 디저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학생이 쓸 필요도 없고 일반적으로는 그 책 한 권보다는 훨씬 짧고 그리고 언제나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학위 취득을 위해서 구두 시험보다는 글을 잘 쓰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구두 시험은 사실은 요식행위, 세레머니에 좀 더 가까운데 당대에는 구두 시험을 얼마나 질문에 얼마나 잘 답변을 잘하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 자체, 디저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주제는 당연히 논문 지도교수가 정해주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디저테이션 자체를 교수가 써주는 경우도 당연히 허용이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저테이션을 해당 학생이 쓰거나 지도교수가 쓰거나 아니면 둘이 같이 쓰거나 이게 다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마이너의 디스퓨테이션 같은 경우에도 안토나모가 혼자 썼거나 혹은 둘이 같이 썼거나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디저테이션과 디스퓨테이션이라는 용어의 차이는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디저테이션은 디펜스를 위해 쓰여진 글이고 디스퓨테이션은 구두 시험을 의미해야 하는데 그냥 보통은 그냥 다 섞어서 썼다고 합니다. 디저테이션으로 디펜스를 의미하기도 하고 디스퓨테이션으로 쓰여진 글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토나모의 경우에는 자신이 먼저 썼던 디저테이션 인간 마음의 불수동성에 관하여 같은 경우에는 글 자체에 안토나모를 단독 저자로 명시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당연히 안토나모가 썼다고 볼 것 같고 34년에는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는 적혀 있지 않다고 해요. 근데 여러 가지 정황상 그게 안토나모의 글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추론일 것이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5년에는 그의 마지막 후원자였던 안톤 훌리 공작의 셋째 아들 루이 루돌프 공작이 사망을 해서 이제부터는 좀 안토나모가 혼자서 좀 잘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서
열심히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연구나 교육 모두에 있어서. 38년에는 그 냉철하고 정확하게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기술에 대한 논고라는 책을, 꽤 긴 책인데요. 이게 뭐 교과서 같은 성격의 그런 책을 출판을 하고, 39년에는 예나대학에서 강사로 이때부터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모종의 이유로 결국에는 46년경에는 그 모든 거를 다 정리하고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배를 요청해서 47년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53년까지는 그 어떤 은둔자 생활을 하다가 53년경에는 죽은 것으로,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안톤 아모의 사후에 그가 어떻게 기억됐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안톤 아모가 언급이 되는 상황, 그 20세기 이전에 안톤 아모가 주로 언급이 되는 상황은 그 흑인 중에도 이렇게 굉장히 꽤 뛰어난 학문적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의 예시로서 주로 사용이 됐는데요. 예컨대 지금 보여드린 슬라이드에서는 이 구절이 그 유명한 철학자인 데이비드 휴메의 그 구절인데요. 여기서 휴는 사실은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보더라도 좀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말을 심하게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여기서 안톤 아모는 백인이 아닌 누구도 이렇게 문명 사회도 이렇게 만들지 못했고 어떤 뚜렷한 성취를 이루지도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굉장히 과감한 주장이죠. 뭐 요한 그 블루멘바흐 같은 사람들은 그 안톤 아모를 봐라, 흑인 중에도 뛰어난 성취를 이룬 사람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아모의 삶을 일종의 발레로서 제시를 한 거죠. 좀 재밌는 점은 이 블루멘바흐라는 사람은 그 인종주의에 대한 그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라서 약간 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20세기 이후부터는 좀 더 안톤 아모의 철학 자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는 거는 콰메 은크루마라고 그 가나의 그 정치 지도자, 학자, 그 현대적인 가나 국가의 초대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는 마르크스주의자였고,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유물론적인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 유물론의 핵심을 사실은 아프리카의 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를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함으로써 안톤 아모를 봐라. 안톤 아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관념론 같은 거를 다 물리치고 유물론적인 어떤 주장을 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을 봤을 때 아프리카 정신의 유물론의 어떤 핵심 같은 것이 담겨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콰메 은크루마가 관념론으로 의미하는 거는 뭐 버클리나 라이프니츠 같은 정말 관념론뿐이 아니라 데카르트처럼 정신적 실체라는 게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그런 모든 의견, 그러니까 유물론, 그 존재론적 유물론이 아닌 모든 의견을 다 관념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모가 그거에 대한 어떤 철학적 반론을 제시했다고. 근데 사실은 이 콰메 은크루마의 이 해석은 굉장히 좀 문제가 많거든요. 나중에 보겠지만 사실은 그 안톤 아모는 이러한 주장을 펼친 적도 없고, 사실 관념론을 격파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도 없고, 사실은 데카르트적 실체 이원론자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해석이었어요. 그 2004년에 쿠어시 위레두 같은 경우에는 그 아프리카 가나의 철학자인데요. 그 안톤 아모의 어떤 철학의 특징적인 면, 다시 말해서 감각이라는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각에 있다는 그런 특징적인 주장을 하게 된 이유가 안톤 아모가 그 악심자방의 악한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악한족의 어떤 개념적 구조 하에서는 감각이라는 것을 애초에 마음이 아니라 몸이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개념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모가 그런 좀 독창적인 주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거를 제시를 했는데요. 뭐 그것 자체로는 좀 흥미로운 주장일 수는 있지만,
지금 많은 연구자들은 안토나모가 정말로 아프리카 정신을 담고 있느냐 아니냐보다는 그냥 안토나모의 철학 자체가 무슨 내용인지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안토나모의 가장 특징적인 철학적 주장, 인간 마음의 불수동성 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토나모의 철학적 주장을 알아보기 전에 일단 몸-마음 관계에 대해서 어떤 당대 서양 근대 시기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생각들, 기본적인 생각들을 백그라운드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리스찬 볼프가 아까 언급드렸던 이렇게 당대에 가능한 세 가지 옵션을 제시를 했는데, 사실 이 세 가지 구분은 라이프니츠가 먼저 제시를 하긴 했는데요. 첫 번째는 몸과 마음이 정말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데카르트식의 상호작용론, 두 번째로는 말브랑슈의 기회원인론, 세 번째로는 라이프니츠와 볼프가 갖고 있었던 예정조화론. 일단 모든 근대 철학의 시점이 되는 데카르트의 의견부터 살펴보면은, 데카르트의 특징적인 주장 중에 두 개가 심신이원론, 첫 번째는 심신이원론. 심신이원론에 따르면 두 구분되는 종류의 실체가 있는데, 하나는 연장실체, 물질적 실체, 두 번째는 사유실체, 즉 정신과 같은 정신적 실체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심신상호작용론은 이렇게 두 구분되는 실체들끼리 어떤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의견이에요. 근데 이러한 심신상호작용론에 대해서 당대 보헤미아의 엘리자베스 공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두 전적으로 다른 연장실체와 정신적 실체는 데카르트의 기획에 따르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실체들인데,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실체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이른바 이질성 반론을 제기를 해서 데카르트의 심신 상호작용론이 좀 큰 타격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이후 데카르트는 이렇게 대답을 하기는 했는데요. 이질성 반론은 이 반론이 두 전적으로 다른 실체가 상호작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임의로 가정하고 있다. 오히려 이 반론이 이렇게 데카르트가 대답을 해주긴 했는데, 이 대답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설득력 있는 대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브랑슈 같은 경우에는 기회원인론에 따르면은 내 몸과 내 마음이 진정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든 것의 원인은 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꼭두각시 같은 거예요. 꼭두각시를 신이 조종을 하는, 몸도 조종을 하고 마음도 조종을 하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라는 기회원인론을 말브랑슈가 제시를 했고요. 라이프니츠나 볼프 같은 경우에는 예정조화론, 몸과 마음이 실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아닌데 마치 두 액션 배우가 어떤 액션 씬을 찍을 때 실제로 치고받지는 않으면서 일단 합을 짜잖아요. 합을 짠 대로 서로 움직이면은 마치 상호작용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조화론은 기회원인론을 꼭두각시 인형이라고 비유를 한다면은, 예정조화론 같은 거는 태엽 인형,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하게 돼 있는 두 인형을 태엽을 감은 다음에 동시에 놓으면은 걔네가 상호작용을 하지 않지만 상호작용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론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이런 세 가지 옵션이 있다는 것이 이른바 철학개론, 대학에서 철학 수업을 받으신 분들이 흔히들 알고 계시는 그런 것이긴 한데, 역사가 그렇게 깔끔하게 무자르듯이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더 다양한 입장들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다른 철학자들이 다른 입장들을 개진을 한 바 있는데요. 이것을 보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이른바 우리가 기회원인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것 하에 두 가지 중요한 구분법이 있는데, 로컬 기회원인론, 국소 기회원인론이랑 글로벌 기회원인론, 전체 기회원론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기회 원인론, 오케이셔널리즘이랑 기회 원인 이론, Theory of Occasional Causation을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두 번째 구분은 나중에 설명을 할 거고 지금은 국소 기회 원인론이랑 전체 기회 원인론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체 이원론을 가정을 한다면은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몸이랑 마음. 그러면은 이 인과성을 설명을 할 때 네 가지 가능한 그 인과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몸과 몸 사이의 인과, 몸과 마음 사이의 인과, 마음과 몸 사이의 인과, 마음과 마음 사이의 인과. 말브랑슈의 전체 기회원론론,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신이다. 따라서 몸이 나의 몸이 다른 몸한테 진짜로 인과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나의 몸이 나의 마음에 인과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몸에 인과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마음과 마음 간에도 인과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이 경우에 전체 이 네 가지 가능한 상황에서 전부 진정한 인과는 일어나지 않고 전부 다 신이 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말브랑슈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 강한 상호작용론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가능성 중에 네 가지 가능성이 모두 진정한 인과를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네 가지 다른 관계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컨대 이러한 입장도 가능하거든요. 클라우버그, 그 네덜란드의 그 데카르트주의자였던 클라우버그 같은 경우에는 몸이 마음으로 가는 거는 안 돼. 몸이 마음의 인과를 뭔가를 야기할 수는 없는데 다른 거는 뭐 안 될 이유가 없다라는 의견을 가진 바가 있어요. 몸이 몸의 인과를 하는 것도 되고 마음이 몸의 인과를 하는 것도 되고 마음이 마음의 인과를 하는 것도 되는데 안 되는 것은 오직 몸이 마음의 인과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안톤 비렐름 아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사람이 확실히 말한 것은 몸이 마음의 인과를, 그러니까 물질적 실체가 정신적 실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은 확실한데 사실은 그 다른 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했는지는 좀 더 논쟁의 여지가 있고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그런 여지가 있죠. 이런 배경 지식하에 안톤 아모가 그의 철학적인 가장 특징적인 철학적 주장을 하는 그의 디저테이션 인간 마음의 불수동성에 관하여의 주요 논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논문은 당대 다른 디저테이션 장르의 책들과 마찬가지로 두 챕터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1장에서는 그가 주로 사용할 철학적 개념들을 분석하고 정당화하는 그런 그 작업을 하고 2장에서는 이를 특정한 철학적 논쟁에 적용을 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1장에서는 인간 마음의 주요 특징들을 분석하고 정당화하는 일을 하고 있고 특히 인간 마음이 순수 능동적이라는 것을 보이는 것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이제 1장에서 인간 마음이 순수 능동적이라는 것을 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감각이 마음의 특성이라고 주장하는 데카르트의 철학에 어떤 모순이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2장에서 주로 하고 있는 그 작업입니다. 그래서 안톤 아모는 인간 마음의 특징을 이렇게 7가지로 뽑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1번에서 6번까지는 일단 안톤 아모는 인간 마음이라는 것이 정신, 스피릿의 일종이라고 봤거든요. 인간 마음이 아닌 스피릿 같은 경우는 뭐 천사라든지 신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 1번에서 6번까지는 모든 종류의 정신들이 다 갖는 그런 특징이고 7번은 인간 마음이 갖는 어떤 고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안톤 아모는 그 인간 마음이 실체고 순수 능동적이고 비물질적이고 언제나 의식적이고 자발적이고 목적지향적이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살아있는 유기적 몸과 자신의 몸과 어떤 교류를 통해 작용을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중에서 일단 1번과 3번 특징을 보시면은 안톤 아모 같은 경우에는 인간 마음이 비물질적인 실체라는 것에는 어떤 전혀 의심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물질도 사실은 어떤 물질적 실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앞서 본 콰메 은크루마의 생각과는 다르게 안톤 아모는 데카르트의 심신 이론론은 반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제를 하고 있는 그런 학자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한 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 이번 발표에서는
안토나무가 이 7가지 일곱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있기는 한데 이번 발표에서는 가장 중요한 순수 능동성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토나무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합니다. 나는 정신을 순수하게 능동적인 실체라고 부른다. 이는 정신이 어떠한 수동성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만약 정신이 느낀다고 말해주려면, 즉 정신이 수동성을 허용한다고 말해주려면 이는 오직 전달, 투과 혹은 접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근데 논증을 통해서 전달도 불가능하고 투과도 불가능하고 접촉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다 불가능하고 결국 순수 능동적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일단 전달이 불가능하다는 건 다음과 같이 논증을 합니다. 실체 A와 실체 B가 전달을 한다는 것은 실체 A의 부분이나 속성이 B에 나타난다는 건데 그렇게 나타날 수 있으려면 A랑 B가 질적으로 유사한, 즉 같은 종류의 실체여야 되는데 마음과 그 몸은 같은 종류의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몸에서 마음으로 가는 그러한 전달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투가, 어떤 실체 A가 실체 B를 투과한다는 것은 A가 B의 두 부분들 사이를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데 근데 B의 두 부분들 사이에 들어가려면은 B가 부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정신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데카르트 철학에서 따라서 만약 B가 정신 실체라면은 투과도 불가능하다. 세 번째는 접촉 불가 논조. 실체 A가 실체 B와 접촉을 한다는 것은 A와 B가 어떤 표면 사이에 물리적 지점에서 만난다는 건데 근데 접촉을 그렇게 정의를 한다면은 접촉을 하기 위해서 물리적 지점이 필요한데 정신은 물리적 지점이 없기 때문에 만약 B가 정신 실체라면 A와 B가 접촉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논증은 아모의 어떤 독창적인 주장까지는 아니고요. 이 세 가지 논증은 사실은 라이프니츠나 그 이전의 학자들이 이미 제시를 한 어떤 논증들을 잘 정리를 한 거에 가까운데요. 그 아모는 특징적으로 이러한 세 가지 논증들을 통해서 인간 마음이 순수 능동적이고 따라서 감각이 불가능하다까지 논증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 마음의 순수 능동성 논증은 말씀드린 대로 아모에 따르면 인간 마음은 정신의 일종인데 정신의 수동 가능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질 실체로부터의 전달, 투과, 접촉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셋 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 마음은 순수 능동적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그 인간 마음이 순수 능동적이라면은 감각은 우리의 어떤 외부 물체가 우리의 감각기관에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각이란 그 적인상 외부의 물체로부터 작용을 받는 것인데 따라서 감각은 수동적인 거고 인간 마음은 순수 능동적이기 때문에 감각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 마음이 감각을 할 수 없다면 감각을 하는 것은 몸이다까지 주장을 하는데요. 첫째로 감각 그리고 감각 능력은 인간 몸에 속하거나 인간 마음에 속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감각이 인간 마음에 속하지는 않으니까 감각은 인간 몸에 속해야겠죠. 지금까지의 주장을 다 종합해서 2장에서는 데카르트의 철학에 모순이 있다까지 주장을 하는데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을 바탕으로 아모가 데카르트의 철학에 따르면 인간 마음은 순수 능동적이다라는 것을 도출을 했는데 근데 데카르트의 저작을 읽어보시면 데카르트는 감각이 인간 몸이 아니라 인간 마음에 속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간 마음이 순수 능동적이라면 감각이 인간 마음에 속할 수 없고 따라서 데카르트의 철학에는 모순이 있다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안토나모는 그렇기 때문에 데카르트 철학을 다 버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데카르트와 데카르트 주의자들이 감각이 인간 마음이 아니라 인간 몸에 있다고 속하는 그런 특징이라고 주장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엔토나무의 이 전체 논증은 좀 흥미로운 지점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하나를 따져보면은 반박할 만한 여지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안토나무가 기존의 많은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조합해서 좀 굉장히 남들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
데카르트 철학에서는 감각이 몸에 속해야 된다라는 그 주장까지 나아간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철학적 작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가 안토나무의 철학적 주장 중에 가장 특징적인 인간 마음의 불수동성 논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 발표의 마지막으로는 현대의 안토나무를 연구하고 계시는 분들이, 연구자들이 어떤 거를 논쟁적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소개를 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적어도 이 두 지점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안토나무가 심신이원론자이다. 두 번째는 안토나무는 몸에서 마음으로 향하는, 혹은 보다 일반적으로는 물질적 실체에서 정신적 실체로 나아가는 그러한 인과는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은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안토나무의 어떤 긍정적인 철학을 전부 해석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현대 연구자들은 안토나무의 심신 철학 혹은 형이상학 전체에 대해서 정확히 이 사람이 좀 더 긍정적으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를 좀 채워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작업 중에서 첫 번째로는 안토나무가 라이프니츠나 볼프와 같은 예정조합론자였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안토나무는 예정조합론자가 아니고 기회원인 이론자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안토나무가 예정조합론자였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부터 얘기를 할 텐데요. 이게 특징적으로 저스틴 스미스나 빅터 에마 아다마 같은 분들이 주장을 하고 계신데, 에마 아다마는 제가 사진을 구하지 못해서, 이 사진은 저스틴 스미스의 사진이에요. 이분들은 안토나무가 예정조합론자였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두 가지 증거는, 첫 번째는 좀 지성사적 증거. 안토나무가 생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주로 볼프주의자로 간주가 되었고, 볼프나 다른 볼프주의자들처럼 할레 대학에서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옮겼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안토나무의 철학이 볼프주의 철학과 굉장히 친연적이었을 것이고, 따라서 볼프주의자들처럼 예정조합론자였을 것이다 라는 증거를 제시를 해주고, 두 번째로는 제가 배제 논증이라고 부르는 이 논증을 통해서 그러한 주장을 하는데요. 이 배제 논증에 따르면은 이 배제 논증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안토나무에 따르면 정신적 실체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이다 라고 하잖아요. 두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정신적 실체. 따라서 암호가 기회원인론자라면은 정신적 실체를 능동적이고 자발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은 기회원인론에서는 꼭두각시에 불과하잖아요. 우리 몸과 마음이 전부. 따라서 암호는 기회원인론자일 수 없고, 그리고 암호에 따르면 물질적 실체는 정신적 실체에 어떤 인과작용을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데카르트와 같은 심신상호작용론자일 수도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옵션이 없어져버리면 남은 옵션은 예정조합론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정조합론자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다른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예정조합론 해석의 반대 논증을 펼치는데요. 특징적으로 크리스 메인스, 피터 웨스트, 줄리 월시 같은 분들이 다음과 같이 예정조합론 해석 반대 논증을 펼칩니다. 첫 번째로 제시했던 증거 같은 경우에는 안토나무가 볼프주의자였다고 하는데 이거는 기껏해야 정황 증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중요성을 부과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배제 논증 같은 경우에는 이 배제 논증이 사실은 잘못된 3부번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배제 논증은 가능한 옵션이 상호작용론, 기회원인론, 예정조합론일 뿐일 때만 이게 성립이 되는 그런 논증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다른 옵션들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데카르트 주의자들이 그런 옵션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암호에게도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배제 논증은 실패한다 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많은 다른 데카르트주의자들에게 익숙한 제4의 옵션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까 미뤄뒀던 기의 원인론과 기의 원인 이론의 차이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의 원인론, 말브랑슈가 주장하는 기의 원인론 같은 경우에는 x가 y의 단지 기의 원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x와 y의 규칙적 연관성이 있고 x는 y의 진정한 원인은 아니고 그리고 이 y의 진정한 원인은 신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신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의 원인론에서. 근데 기의 원인 이론 같은 경우에는 x가 y의 단지 기의 원인이라는 것은 x와 y의 규칙적 연관성이 있고 근데 x가 y의 진정한 원인은 아니고 여기까지는 똑같죠. 근데 그 진정한 원인이 신이라고까지 말을 하지 않고 그 원인이 x가 아닌 다른 어떤 z다. 그러니까 다른 제3의 뭔가가 있다고까지만 얘기를 하면 그거는 기의 원인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g가 뭐 신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피조물이 될 수도 있고 뭐든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거를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그래서 기의 원인론 같은 경우에는 진정한 원인이 항상 신이라고 말하는 반면에 기의 원인 이론은 각각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진정한 원인, 즉 g가 무엇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이게 신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따라서 기의 원인론은 기의 원인 이론이지만 기의 원인 이론의 일종이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메인스나 월시나 웨스트 같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것은 안톤 해무어에게 예정 조화론뿐만이 아니라 기의 원인론이 아닌 그러니까 신이 모든 것을 하는 그런 종류의 기의 원인 이론이 아닌 다른 종류의 기의 원인 이론이라는 가능성이 선택지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그를 암호를 능동적 마음의 기의 원인 이론자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이거는 즉 몸이 마음의 어떤 변화를 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몸은 그냥 기회만 제공을 하는 거고 정말로 뭔가를 하는 것은 마음이 스스로 뭔가를 하는 그러니까 진정한 원인은 마음 자신 이런 이론을 펼치고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해석을 합니다. 안톤 하모를.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배제 논증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여준 거는 충분히 보여준 것 같지만 그게 참이 아니 그 논증이 뭐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여전히 선택지는 두 개가 남는 거잖아요. 예정 조화론이랑 기의 원인 이론. 근데 이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이 안톤 아모가 기의 원인 예정 조화론자로 볼 수 없는 좀 더 적극적인 그 근거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근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른바 소요학파의 금원 논증이라는 그 주장을 하는데요. 반론을 펼치는데요. 여기서 이 안톤 아모의 저작 중 판명한 관념에 있는 것 중에 제가 하이라이트 한 것을 보면은 nihil est in intellectu quod non antea fuerit in sensibus라고 해서 먼저 감각된 것이 아닌 것은 지성 안에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어떤 금원을 안톤 아모가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의 증거로 제시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안톤 아모가 먼저 감각되지 않았던 것은 지성 안에 있을 수 없다라는 금원을 받아들이고 있다면은 예정조화론자일 수 없다라는 반대 논증을 펼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면은 제가 액션 배우의 예시를 들었는데 액션 배우들끼리 합을 짜서 마치 진짜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려면은 이 사람들이 액션 컷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어떠한 식으로 움직일지를 이미 다 숙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액션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소요학파의 금원에 따르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마음 안에 뭔가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따라서 예정조화론과 즉 그 예정조화론은 마치 인간 마음의 어떤 본유적인 관념 혹은 본유적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소유학파의 금원은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안톤 아모가 소유학파의 금원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는 예정조화론자일 수 없다라는 논증을 펼치는 겁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예정조화론 해석의 어떤 지지자 중에 한 명이었던 에마 아다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소유학파의 금원 논증에 대해서 반론을 펼치는데요. 에마 아다마는 제가 방금 살펴본 이 구절의 바로 앞 구절에서 그 아모가 이 지성이라는 단어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행위 혹은 작용을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여기서 보시면은 마음의 인텔렉투잖아요. 그래서 먼저 감각되지 않은 것은 마음 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각되지 않은 것은 지성 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성이라는 게 마음 그 자체가 아니라 마음의 행위 혹은 작용을 의미한다면 아모가 생각하는 이 소유학파의 금원이 의미하는 것은 몸이 감각을 하기 전에는 마음이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정도의 의미로만 받아들여야 하고 따라서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인다면은 그것이 예정조화론과 딱히 상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이 예정조화론 해석에 대한 반론이 될 수 없다라고 반론을 펼치는데요. 이에 대해서 피터 웨스트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반론을 펼치는데 피터 웨스트는 이 에마 아다마의 반론이 그 에마 아다마가 소유학파의 금원을 해석하는 방식이 소유학파의 금원을 뭐 당대의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방식을 지나치게 왜곡해서 왜곡해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웨스트는 아무가 이 소유학파의 금원이 그의 동시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석될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따라서 당대의 일반적인 해석대로 마음의 내용이 감각으로부터 도출된다는 의미로 이 금원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다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마 아다마의 그 재해석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 웨스트나 메인스 같은 예정조화론 해석을 반대하는 사람 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소유학파의 금원을 주로 당대에서는 로크와 같은 경험주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감각을 굉장히 중시하는 스콜라 철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고 더 나아가서 메인스는 아마도 이 금원을 받아들이게 된 이유가 로크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라고까지 추측을 하고 웨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모가 이 금원을 받아들이게 된 이유가 그가 읽었던 감각을 중시하는 대부분의 스콜라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금원을 적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따라서 경험주의자나 스콜라 철학자들이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이 소유학파의 금원을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2차 문헌에서 연구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지점인데요. 저의 카드를 조금만 꺼내 보자면은 이 논쟁에 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메인스나 웨스트 같은 사람들은 뭔가 굉장히 명백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같은 구절인데 지금 제가 하이라이트를 쳐놨잖아요. 소유학파의 금원 이후에 이거를 필리프 멜라크톤의 영혼론 주석으로부터 가져왔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누군가의 소유학파 금원의 해석이 중요하다면 그거는 다른 누구도 아닌 필리프 멜랑히톤의 소유학파 주석이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필리프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은 16세기에 활동을 했던 독일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이고 마틴 루터의 동료이고 그리고 비텐베르크의 대학의 교수였어요.
그런데 아무가 이렇게 다른 사람도 아닌 소유학파의 금원이라는 것이 다른 많은 경험주의자들이나 스콜라 철학자들이 다 받아들이는 거라면은 그 사람들한테서 이렇게 코테이션을 했을 수도 있는데 굳이 멜라니톤의 이걸로부터 코테이션을 했다는 것은 아무가 멜라니톤의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소유학파의 금원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더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메임스나 월시나 웨스트 같은 예정조화론 해석을 반대하는 학자들은 이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멜라니톤의 철학을 살펴보면은 사실은 멜라니톤은 우리가 인간이 어떤 인지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 영혼에 뭔가 본유적인 뭔가가 이미 있어야지만 인간 인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본유관념론에 굉장히 친화적인 그런 철학자였단 말이죠. 따라서 멜라니톤의 철학이 정납적이라는 그런 가정하에 멜라니톤이 받아들이는 소유학파의 금원 혹은 그 해석이 본유관념론에 상충되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철학적으로 봤을 때는 에마 아다마가 이미 잘 보여줬듯이 소유학파의 금원을 꼭 예정조화론과 상충하는 식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고, 역사적으로 봐도 안토나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멜라니톤으로부터 이 소유학파의 금원을 인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소유학파의 금원이 그 예정조화론의 해석에 대한 반론이 될 수 없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소유학파의 금원 논증이 어떤 예정조화론 해석에 대한 결정적인 반론으로 그 연구자들이 여기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안토나무가 예정조화론자이다까지 주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만약 저의 지금 이 주장이 옳다면은 안토나무에 대한 예정조화론 해석과 기회론록 해석 간의 논쟁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고요. 저는 이 발표를 통해서 지금 안토나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분이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뭐 10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도 좀 많은 분들이 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같이 하셔서 뭐 이 논쟁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연구도 같이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